퀘벡에 예전부터 이런 말이 있었다고 해요. 우리는 작은 빵 한 조각을 위해 태어났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그냥 소박한 삶, 작은 야망에 만족하는 게 우리 운명이다. 이런 자화상 같은 거였죠. 근데 말이죠. 그들은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 낡은 세상이 곧 조용한 혁명이라는 어마어마한 파도에 완전히 부서져 버릴 거라는 사실을요.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떠나볼 시간은 바로 1966년부터 1970년까지 딱 5년간의 퀘벡입니다. 정말 짧은 시간이죠? 근데 이 시기에 퀘벡은 낡은 옷을 벗어던지고 완전히 새로운 정체성으로 다시 태어납니다. 그야말로 숨 쉴 틈도 없는 변혁의 시대였고요. 그리고 이때 터져나온 갈등들이 놀랍게도 반세기가 지난 지금의 캐나다를 만들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모든 이야기의 시작은요, 정말 아무도 예상치 못했던 정치적 대변이었습니다. 1966년에 보수 정당인 국민연합당의 다니엘 존슨이 총리가 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걸 보고 이제 조용한 혁명은 끝났다. 다시 옛날로 돌아가는구나 하고 절망했거든요. 하지만 바로 그가 모두의 예상을 완벽하게 뒤엎는 가장 뜻밖의 혁명가가 될 운명이었습니다. 원래 다니엘 존슨은 수십 년 동안 퀘벡의 보수 정치를 대표하는 인물이었어요. 그런데 1964년에 그의 인생을 통째로 바꿔놓는 사건이 터집니다. 파리에서 아주 심한 심장마비를 겪은 거죠. 말 그대로 죽음의 문턱에서 살아 돌아온 거예요. 이때부터 이 사람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됩니다. 나에게 남은 시간이 정말 얼마 없구나 이걸 깨닫고는 퀘벡의 운명을 바꾸기 위해 엄청나게 조급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총리가 되자마자 모두의 예상을 깨고 혁명의 브레이크가 아니라 엑셀을 그냥 끝까지 밟아버립니다. 교육 시스템 뜯어고치고 이민부 새로 만들고 엄청나게 급진적인 정책들을 막 밀어붙였죠. 그의 메시지는 아주 분명했습니다. 퀘벡의 미래에 더 이상은 못 기다린다 이거였죠. 이런 새로운 자신감이 그냥 정치 구호로만 그치지 않았어요. 퀘벡, 특히 몬트리올이 전 세계를 맞이할 준비를 하면서부터 그 야망이 눈에 보이는 형태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도시 전체를 뒤덮는 거대한 콘크리트와 강철의 모습으로 말이죠. 자, 이 어마어마한 숫자 5천만, 이게 대체 뭘까요? 바로 1967년에 열린 세계 박람회 엑스포 67을 찾아온 방문객 숫자입니다. 정말 대단하죠. 이 박람회 하나로 퀘벡은 전 세계에 우리의 미래는 이렇다 하고 아주 당당하게 선포한 셈입니다. 와, 이 한마디에 당시 분위기가 그대로 담겨 있지 않나요? 파리 지하철보다 여기가 더 아름답다. 당시 퀘벡 사람들이 느꼈던 그 자부심이 느껴지시죠? 더는 작은 빵에 만족하던 사람들이 아니었던 겁니다. 우리도 이만큼 할 수 있다는 새로 발견한 능력과 야망에 대한 선언이었어요. 그리고 그 희열로 가득 찼던 여름, 그 분위기의 정점을 찍는 사건이 터집니다. 바로 프랑스 대통령 샤를 드골의 이 한마디였죠. 자유 퀘벡 만세. 이게 마치 프랑스가 퀘벡의 독립을 공식적으로 지지하는 것처럼 들렸거든요. 캐나다는 물론이고 전 세계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퀘벡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자 연방정부가 있는 오타와에서 당연히 강력한 반격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아주 새롭고 또 강력한 카리스마를 가진 정치인이 있었죠. 결국 이 시대의 모든 갈등은 두 거물의 충돌로 요약됩니다. 한쪽은 퀘벡의 다니엘 존슨, 평등을 달라 아니면 독립하겠다고 외쳤고요. 다른 한쪽은 캐나다 연방정부의 피에르 트루도, 그런 어리석은 짓은 그만둬라, 캐나다는 하나다 라고 맞섰죠. 캐나다의 미래를 두고 두 개의 비전이 그야말로 정면으로 부딪힌 겁니다. 이 장면 좀 보세요. 단순한 퍼레이드가 아니었습니다. 퀘벡 민족주의자들이 온갖 물건을 던지면서 야유를 퍼붓는데도 튜르도는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자리를 지켰습니다. 선거 직전에 이 모습이 캐나다 전역에 방송되면서 유권자들에게 절대 물러서지 않는 강한 리더라는 이미지를 확실하게 각인시켰죠. 그런데 말이죠. 이 거대한 변화가 더 이상 존슨이나 트리도 같은 정치인들만의 이야기가 아니게 됩니다. 혁명은 이제 그들의 손을 떠나서 통제 불가능한 상태로 거리로, 가정으로, 사회 모든 곳으로 들불처럼 번져나가고 있었어요. 변화의 속도는 정말 정신이 없을 정도였습니다. 수십 년, 아니 수백 년 동안 유지되던 것들이 단 몇 년 만에 무너져 내렸으니까요. 교회의 권위가 땅에 떨어지고 사회적 금기들이 깨지고 젊은이들은 기성세대의 모든 것에 반기를 들었습니다. 모든 게 뒤집히는 시대였죠. 자, 이렇게 모든 것이 변하는 새로운 퀘벡. 여기서 아주 중요하고 또 폭발적인 질문 하나가 떠오릅니다. 그래서 이 새로운 퀘벡은 어떤 언어를 쓰게 될 것인가? 이민자들이 늘어나면서
퀘벡의 심장부인 몬트리올에서조차 프랑스어의 입지가 흔들리기 시작했거든요. 갈등은 몬트리올의 작은 동네 생레오나르에서 터졌습니다. 이민자 부모들은 자녀들이 북미에서 성공하려면 영어를 배워야 한다고 생각했고요. 프랑스어를 쓰는 사람들은 이러다 우리말이 다 사라지겠다면서 이민자 아이들도 무조건 프랑스어 학교에 보내야 한다고 맞선 거죠. 그런데 정부가 각자 선택에 맡기죠 하는 식의 애매한 법안을 내놓으면서 불에 기름을 부은 셈이 됐습니다. 이 언어 전쟁은 퀘벡 사람들의 문화적 생존에 대한 깊은 불안감을 수면 위로 확 끌어올렸습니다. 그리고 이 격동의 시대는 그 시작만큼이나 아주 극적인, 어떻게 보면 좀 비극적인 사건으로 한 막을 내리게 됩니다. 그 무대는 바로 새로운 퀘벡의 야망을 상징하는 거대한 댐이었습니다. 자신이 이끌었던 조용한 혁명의 가장 위대한 상징물이죠. 바로 이 거대한 수력발전 댐의 준공식을 딱 하루 앞둔 날 밤, 다니엘 존슨이 바로 이곳에서 심장마비로 쓰러졌습니다. 자신의 가장 빛나는 순간을 보지 못하고 그렇게 눈을 감았죠. 당시에 한 기자가 남긴 이 논평이 참 의미심장합니다. 한 사람은 떠났지만 퀘벡의 변화를 향한 거대한 흐름은 이제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다는 거죠. 이 운동이 이제 한 명의 지도자를 넘어선 퀘벡 전체의 운명이 되었다는 걸 보여주는 것 같았습니다. 존슨의 갑작스러운 죽음으로 퀘벡 정치에 거대한 공백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 빈자리를 새로운 인물들이 빠르게 채워나갔죠. 아예 독립을 목표로 하는 퀘벡 당을 만든 르네 레베크, 더욱 강경한 연방주의자가 된 피에르 트류도, 그리고 퀘벡 자유당의 새로운 젊은 리더 로베르 브라삭까지 다음 시대를 이끌어갈 주역들이 본격적으로 무대 위로 오르기 시작한 겁니다. 이렇게 정치 리더십이 흔들리는 동안 거리는 완전히 통제 불능 상태에 빠졌습니다. 학생들은 끝없이 파업하고 노동자들은 시위를 벌이고 언어 문제로 격렬하게 충돌하고 심지어 FLQ라는 무장단체가 폭탄 테러까지 저질렀죠. 퀘벡 사회 전체가 여러 조각으로 나뉘어서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용광로 같았습니다. 자, 1970년대의 문턱에서 퀘벡은 폭발 직전의 상태였습니다. 시대를 이끌던 지도자들은 사라졌고 사람들의 조바심은 이제 한계에 다다랐죠. 과연 이 다음엔 무엇이 기다리고 있었을까요? 사실 이건 곧 닥쳐올 훨씬 더 큰 위기의 서막에 불과했습니다.